2만 7천 명의 병사들이 1만 2천 명의 타타르 기마병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들은 1만 8천 명 규모의 러시아군을 단 3주 만에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병사들과 그들의 지휘관까지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660년 가을, 우크라이나의 심장부에서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전투 중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이 대결은 동유럽의 운명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1920년 바르샤바의 기적까지 폴란드가 러시아에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리투아니아 전역에서 승리를 거두며 군사력에 자신감을 얻은 러시아군은 쉬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믿고 진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철저히 계획된 함정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함정은 그들의 완전한 전멸로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진정으로 놀랍게 만드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전투는 우세한 병력이나 첨단 무기로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내심, 전술적 탁월함, 그리고 유럽 군대의 규율과 스텝 기마전술의 번개 같은 기동성의 파괴적인 조합을 통해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지휘관들은 어떤 비밀 전략을 사용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는 몇백 명의 병사도 잃지 않고 어떻게 전군을 포위하고 굶주리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승리는 엄청난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방에서는 왜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까요? 1660년 현재 우크라이나 서부에 걸쳐 있는 볼히니아의 구불구불한 평원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은 평범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세 강대국이 충돌하는 국경지대이자 거친 변경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동쪽으로는 떠오르는 러시아 차르국이, 그리고 그들 사이에 코자크 헤트만국이 필사적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이 지역은 피를 흘렸습니다. 1654년에 시작된 러시아 폴란드 전쟁은 이 비옥한 영토를 묘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을들은 불탔고 주민들은 도망쳤습니다. 이 볼리니아를 지배하는 자는 폴란드의 심장부나 러시아가 새로 정복한 우크라이나 영토로 가는 관문을 통제했습니다. 그 전략적 가치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슬루치 강과 이르바 강을 장악하면 무역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추드노프와 같은 요새화된 도시를 장악하면 군사 이동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국들이 치명적인 게임을 벌이는 체스판이었습니다. 1660년 9월, 볼히니아로 진격한 적은 평범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세이 1세 차르 휘하의 러시아군은 전례 없는 연승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1654년 그들은 폴란드 방어선을 괴멸시키고 잔혹한 포위 공격 끝에 스몰렌스크를 점령했습니다. 1655년에는 키이우를 점령하고 리투아니아 영토 깊숙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기계는 극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외국 용병들을 통합하고 서유럽 전술로 훈련된 라이타르와 용기병 연대를 창설했습니다. 이 타보르라고 불리는 그들의 요새화된 진지는 몇 시간 내에 세울 수 있는 이동식 요새였습니다. 방어할 때는 거의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급 시스템은 수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었고 마차 부대가 식량과 탄약을 운반했습니다. 그들과 맞선 모든 폴란드군은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1655년 오흐마토프 전투에서 러시아군은 그들의 우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멈출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조직적인 정확성으로 모스크바의 통제를 서쪽으로 확장하는 강철 주먹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무섭게 만든 것은 종교적인 열정으로 싸웠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러시아 병사들에게 이것은 정교회가 가톨릭 폴란드로부터 조상 대대로의 땅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조직력, 전장의 성공, 그리고 종교적 확신이 결합되어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여기는 군대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는 연방군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지쳐 있었습니다. 이에 1655년에서 1660년까지의 스웨덴 대홍수는 국가를 거의 파괴시켰습니다.
칼 10세 구스타프 휘하의 스웨덴군은 바르샤바, 크라쿠프, 그리고 서부 폴란드의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게어르그 라코치 휘하의 트란실바니아 군대는 남쪽에서 침공하여 약탈하고 불태웠습니다. 코자크 헤트만 보흐단 흐멜니츠키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영토를 찢어버린 대규모 봉기를 이끌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는 프로이센의 영토를 장악했습니다. 연방은 동시에 4개의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국고는 비어 있었고 군대는 급료를 받지 못해 반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요새들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불타고 있는 집을 방어하려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1660년 폴란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족들은 분열되어 일부는 왕을 지지했고 다른 일부는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농민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몇몇 위대한 귀족들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들은 국고가 비었을 때 자신의 돈으로 병사들에게 급료를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붕괴 직전에 있는 국가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연방을 구할 두 지휘관은 이보다 더 다를 수 없었습니다. 스타니스와프 레베라 포토츠키는 1660년에 71세였습니다. 그의 군 경력은 놀랍게도 50년에 달하는 노련한 베테랑이었습니다. 1589년에 태어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전투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대화 중간에 실로라는 라틴어 구절인 리베라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습관으로 인해 레베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포토츠키는 구스타프 아돌프나 트위랭과 같은 뛰어난 전술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보다 더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믿음직한 그리고 경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병사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었고 왕실 국고가 비었을 때 자신의 영지에서 그들에게 급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는 1620년 최초라 전투에서 오스만군과 싸웠습니다. 그 전투에서 폴란드군은 전멸하고 지휘관은 사망했지만 포토츠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스몰렌스크 전쟁, 코자크 봉기, 그리고 스웨덴 침공에서 싸웠습니다. 1660년까지 그는 폴란드에서 가장 높은 군사 계급인 대관 헤트만으로 승진했고 주력군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강점은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지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순전히 강인한 성격으로 군대를 하나로 유지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지 세바스티안 루보미르스키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1616년 연방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에서 태어난 루보미르스키 공작은 젊고 야심찼으며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1658년에 야전관 헤트만으로 임명되어 포토츠키의 부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루보미르스키는 논란의 인물이었습니다. 일부는 1657년 트란실바니아인에 맞선 그의 군사적 승리를 칭찬했습니다. 이 당시 그는 거르그 라코치의 침략군을 포위하고 격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전장의 영광보다 정치적 권력에 더 관심이 있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라코치 지휘부를 몸값을 받고 잡아야 했을 때 도망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보미르스키는 자만심이 강했고 심지어 오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대 전쟁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제병 합동 전술을 사용하는 방법, 기병과 보병을 조율하는 방법, 그리고 포병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더 중요하게도 그는 추드노프에서 결정적일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크림 타타르족과 협력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토츠키가 구식 폴란드 군사 전통을 대표했다면 루보미르스키는 새로운 실용주의를 대표했습니다. 폴란드에는 둘 다 필요했습니다. 1660년 7월 15일 알렉세이 1세 차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1653년부터 키이우의 보예보데이자 보야르였던 바실리 보리소비치 셰레메테프는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볼히니아로 군대를 이끌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폴란드군을 후퇴시키고 분쟁 지역을 확보하며 가능하다면
르부프 자체를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셰레메테프는 경험 많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1655년 오헤흐마토프 전투에서 싸웠고 그곳에서 모스크바 남부 군단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38세로 경력의 전성기에 있었고 차르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했습니다. 1622년 강력한 셰레메테프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멀리 시베리아의 토볼스크 보예보대로 복무했습니다. 그 후 벨고로드 선을 따라 국경 방어군을 지휘하는 직책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체계적이고 신중했으며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주둔 임무와 방어 작전에서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투에서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었습니다. 셰레메테프의 군대는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역사학자 우카시 오솔린스키가 분석한 러시아 군 기록에 따르면 승인된 병력은 대략 19,200명이었습니다. 실제 병력은 그보다 다소 적었으며 전투 효율적인 병력은 18,000명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병력은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나뉘었습니다. 셰레메테프의 직접 지휘를 받는 주력군은 대략 9,1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봉건 기마 징집병 1,100명, 요한 폰 하우엔, 표도르 지코프, 안드레이 추바로프 같은 외국인 지휘관 휘하의 라이타르 3,000명, 니콜라이 폰 슈타덴과 다니일 크로포드 휘하의 보병 2,000명, 모스크바 스트렐치 600명, 키이우 스트렐치 400명, 그리고 용기병 2,00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오시프 셰르바토프 공작 휘하의 선봉대는 3,900명의 병력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700명의 기마 징집병, 2,000명의 라이타르, 그리고 1,200명의 용기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리 코즐롭스키 휘하의 후위대는 5,400명의 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3,300명의 기마 징집병과 보병 및 기병 3,00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세와 방어 작전 모두를 수행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명백해질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셰레메테프는 형편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9월 초, 셰레메테프는 자신의 군대를 키이우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루바르라는 마을을 향해 진군시켰습니다. 그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척후병들은 폴란드 주력군이 자신들의 군대보다 작고 여러 주둔지에 흩어져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많아야 15,000명, 어쩌면 그보다 적은 폴란드군과 맞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정찰대를 미리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의 자신감으로 그저 전진했습니다. 이 승리가 불가피하다고 가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시는 최근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인 1660년 7월 러시아군은 코노토프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잠시만요. 사실 그 전투는 모스크바군이 타타르족과 코자크족에게 파괴된 참혹한 러시아의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셰레메테프는 그 교훈을 분명히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는 결코 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660년 9월 14일 루바르 마을 근처에서 셰레메테프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력군보다 앞서 자신감 있게 진군하던 그의 선봉대는 갑자기 폴란드군 전체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폴란드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략 27,000명의 폴란드 및 리투아니아 병력과 12,000명의 크림 타타르 기병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이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에서 폴란드로 전향한 헤트만 이반 비호프스키 휘하의 코자크 1,500명도 합류했습니다. 연합군의 총 병력은 대략 45,000명으로 셰레메테프 군대의 2배가 넘었습니다. 폴란드 보병과 기병은 신선하고 보급이 잘 되어 있었으며 전투 준비를 마쳤습니다.
포위와 교란의 대가인 타타르 기마병들은 이미 측면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대군을 지휘하는 것은 폴란드의 손상된 군사적 명성을 되찾으려던 포토츠키와 루보미르스키였습니다. 첫 충돌은 러시아군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셰레메테프의 선봉대는 전멸했고 그 지휘관인 셰르바토프 공작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전투 시작 몇 분 만에 수백 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셰레메테프는 쉬운 승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죽음의 덫이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어 진지로 후퇴를 명령한 것입니다. 그의 군대는 전통적인 타보르 방식을 사용하여 서둘러 요새화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그들은 마차로 자신들을 둘러싸고 흙으로 참호를 파고 모든 접근로를 커버하도록 포병을 배치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폴란드군은 그들을 포위했지만 즉시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양측은 곧 포위전으로 전환될 상황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포위하는 측은 기동력을 가졌고 포위당한 측은 갇힌 신세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러시아군은 대략 1000명의 병사를 잃었고 폴란드군의 사상자는 100명 정도였습니다. 살상 비율은 10대 1이었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어난 일은 폴란드가 수년간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이유를 보여줍니다. 공화국군은 재앙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스웨덴 보병 전술에 거듭 패배한 후 폴란드 지휘관들은 연구하고 적응했습니다. 러시아의 요새화된 진지가 정면 공격에 뚫리지 않는다는 것을 본 후 그들은 역전술을 개발했습니다. 핵심 통찰력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그들은 요새화된 위치를 직접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적을 포위하고 보급품을 차단하며 굶주림과 질병이 해결하도록 두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지휘관들은 고대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포위 공격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한니발이 로마 군대를 정면 공격이 아닌 칸나이 전투의 포위 공격으로 괴멸시켰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터키 군대가 성벽을 습격하는 대신 굶주림으로 기독교 요새들을 함락시켰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교훈을 전체 야전군에 적용할 것이었습니다. 공화국군은 다음 며칠 동안 몇 가지 중요한 이점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첫째, 그들은 크림 타타르족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사들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경기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강인한 스텝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은 300m 거리에 화살을 쏠 수 있는 복합궁으로 무장했습니다. 타타르족은 어릴 때부터 기마전을 훈련받았습니다. 이 전사들은 정적인 적을 포위하고 괴롭히는 데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진지 주위를 돌며 기마를 했습니다. 그들은 수색대를 제거하고 전령들을 가로챘습니다. 이것은 사방으로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죽음의 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진지의 보호를 벗어난 러시아 병사는 즉시 사냥당했습니다. 둘째, 폴란드군은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력을 교대하며 항상 신선한 병력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병사들이 휴식하고 보급품을 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오래 기다릴수록 러시아군은 더 약해졌습니다. 셰레메테프는 여러 번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9월 26일, 첫 조우 후 12일째 되던 날, 그는 대규모 출격을 시도했습니다. 그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그는 어둠을 틈타 몰래 빠져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폴란드군이 반응하기 전에 슬루치 강을 건너 키예프 방향으로 후퇴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진지를 버리고 밤의 엄호 아래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타타르족은 몇 시간 내에 이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새벽 무렵 폴란드 기병대는 이베르강 도하 지점에서 러시아 후위대와 마주쳤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 종일 이어진 추격전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기마 공격을 막아내면서 필사적으로 수레, 포병, 부상병을 강 건너로 옮기려 했습니다. 폴란드군과 타타르족은 러시아군을 완전히 파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러시아군을 괴롭히고 지연시켰습니다. 그들은 낙오자들을 제거하고 보급 수레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군이 더 무거운 포병대를 버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셰레메테프가 병력을 강 건너로 이동시켰을 때 그는 포병과 보급품의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9월 27일 폴란드군은 셰레메테프를 다시 따라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전투의 이름을 따게 될 추드노프 마을 근처였습니다. 이 레오시아 지휘관은 끔찍한 딜레마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제 2주 동안 행군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1,000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이로써 전체 사상자는 18,000명 중 대략 2,000명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식량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이베르강 도하 지점에서 포획되거나 파괴된 보급 수레에는 몇 주치의 식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제 반식량 상태였고 탄약도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셰레메테프는 당시에는 논리적으로 보였지만 결국에는 비극적임이 드러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이전의 전술을 반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요새화된 진지를 구축하고 폴란드군이 공격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폴란드군에게 진지 근처에 위치를 내주지 않기 위해 그는 병사들에게 추드노프 마을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폴란드군은 그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추드노프 강 건너편에 새로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폴란드군은 이 상황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특히 루보미르스키는 즉시 기회를 보았습니다. 러시아군은 그들에게 완벽한 집결지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은 추드노프의 폐허를 점령했습니다.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러시아군이 버린 지역 요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요새는 러시아 진지를 관찰할 수 있는 훌륭한 관측 지점을 제공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 폴란드군은 셰레메테프의 운명을 결정할 공병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추드노프 강 상류에 댐을 건설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체계적으로 물의 흐름을 돌려 러시아 진지를 침수시켰습니다. 이 끔찍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러시아 병사입니다. 이미 굶주리고 이미 지쳐 있는데 이제 발밑의 땅은 진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텐트는 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당신의 화약은 젖고 있습니다. 당신의 취사 화덕은 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진지를 떠나는 것은 타타르 기병의 손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기병들은 진지 외곽 바로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셰레메테프에게는 아직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원군이었습니다. 전설적인 코사크 헤트만 보흐단 흐멜니츠키의 아들 유리 흐멜니츠키가 2만 명 이상의 코사크 전사들과 함께 그들을 향해 진군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흐멜니츠키의 군대가 셰레메테프의 병력과 합류한다면 그들의 합병된 병력은 거의 4만 명에 달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군의 포위를 깨고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기에 충분할 것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은 이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코사크 정보원과 타타르 정찰병을 포함한 그들의 정보망은 몇 주 전에 흐멜니츠키의 움직임을 파악했습니다. 루보미르스키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군대를 분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타타르족을 제외하고 공화국 병력의 대략 3분의 1에 해당하는 8,000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슬로보디시에라고 불리는 곳 근처에서 흐멜니츠키를 요격하기 위해 진군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군이 폴란드 병력이 분산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공격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셰레메테프는 너무 신중했고 그의 군대는 또 다른 탈출을 시도하기에는 너무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10월 7일과 8일 무렵의 사건들은 역사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폴란드 보고서에 따르면 슬로보디시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루보미르스키의 8,000명 폴란드군은 흐멜니츠키의 2만 명 코사크군과 대치했습니다. 일부 기록은 코사크군이 셰레메테프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은 폴란드의 승리를 시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역사가들은 전투 자체가 없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흐멜니츠키가 애초에 셰레메테프를 도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코사크족은 그들 자신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흐멜니츠키는 차르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이 폴란드와도 협상 중이었고 궁극적으로 코사크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소위 슬로보디시의 전투가 정치적인 연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체면을 지키기 위한 허구였습니다. 이것은 흐멜니츠키가 러시아군을 돕는 것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도했지만 패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흐멜니츠키의 군대는 셰레메테프와 결코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지휘관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10월 8일 무렵 러시아 진지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말을 먹고 있었습니다. 물에 잠긴 진지에는 질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셰레메테프는 또 다른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너무 약하고 너무 무질서해서 복잡한 기동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군과 타타르족은 그들을 단순히 추격하며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이 셰레메테프는 약간 덜 침수된 지역에 또 다른 진지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제 거의 한 달 동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질병, 굶주림으로 아마 3,000명의 병사를 잃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구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평범한 러시아 병사가 된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쉬운 승리와 약탈을 기대하며 이 전역에 합류했습니다. 대신 당신은 굶주리고 젖었으며 포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장교들은 결코 오지 않는 구원을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밤에 타타르 진지를 몰래 통과하려 시도하며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붙잡혀 노예가 되었습니다. 남은 이들은 자신들의 운명에 대해 환상이 없었습니다. 10월 14일 셰레메테프는 또 한 번 절박한 도박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탈출이 더 잘 조직되었고 처음에는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러시아군은 침수된 진지에서 싸워 벗어나 폴란드군이 완전히 대응하기 전에 수 킬로미터를 행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실제로 탈출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타타르족은 너무 빨랐습니다. 정고 무렵 공화국 기병대는 러시아군을 다시 포위했습니다. 이번에 셰레메테프는 더 이상 행군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또 다른 요새화된 위치를 구축하고 기다림에 체념했습니다. 이 실패의 심리적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이제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항복이었고 그들은 모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타타르족에게 항복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노예 무역인 야시르는 크림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진지의 모든 러시아 병사는 항복이 카파의 노예 시장으로 남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스만 구매자들에게 팔려 평생을 사슬에 묶여 보낼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싸우다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추드노프 전투의 마지막 단계는 10월 말에 시작되어 1660년 11월 2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포위망은 교살 지점까지 조여졌습니다. 슬로보디시에서 루보미르스키가 돌아온 후 재결합한 폴란드군은 약 4만 명의 병력을 보유했습니다. 이들은 15,000명의 절박한 러시아군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숫자들이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투와 질병으로 약 3,000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수천 명은 너무 병들거나 약해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탄약은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실패한 탈출 시도 중에 그들의 포병대는 대부분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식량이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풀, 나무 껍질, 그리고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고 있었습니다. 괴혈병과 이질이 만연했습니다. 병사들은 적의 공격이 아니라 굶주림과 질병으로 텐트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셰레메테프는 그의 군대가 붕괴하는 것을 보면서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거의 전멸을 초래할 자살적인 마지막 탈출 시도를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대안으로 그는 항복하고 노예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항복을 택했습니다. 이어지는 협상은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셰레메테프는 폴란드군과 협상하여 최소한 자신의 병사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할 조건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러시아로 돌려보내고 명시된 기간 동안 폴란드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폴란드 지휘관인 포토츠키와 루보미르스키는 사실 동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15,000명의 병사들이 타타르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초전쟁의 잔혹한 현실은 이러했습니다. 폴란드군은 타타르족이 필요했습니다. 크림 칸국의 지원은 이 전역에서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타타르의 기병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보상인 노예로 팔 포로들을 기대했습니다. 폴란드 지휘관들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배신하지 않고 러시아군을 단순히 풀어줄 수 없었습니다. 타타르족은 특히 야시르의 약속을 위해 이 전역에서 싸우고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폴란드와 타타르 동맹을 즉시 종식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토츠키와 루보미르스키는 끔찍한 타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항복을 주선했지만 러시아 병사들은 타타르족에게 넘겨질 것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1660년 11월 2일에 항복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사령관 바실리 셰레메테프 자신을 포함한 러시아군 전체는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크림 타타르족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당시 겪었던 가장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날 약 15,000명의 병사들이 타타르족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끌려가 크림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추프트칼레 노예 요새에 갇혔습니다. 결국 카파와 콘스탄티노플 시장에서 팔렸습니다. 셰레메테프 자신은 21년 동안 포로로 남았습니다. 1660년부터 1681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추프트 칼레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그의 아내와 아들은 사망했습니다. 그들은 셰레메테프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1681년에 마침내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해인 168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군사 경력은 끝났습니다. 그의 명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사계에서 경고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적을 과소평가할 때 일어나는 일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의 중요성은 한 군대나 한 사령관의 운명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즉각적인 군사적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흐드노프에서의 폴란드 승리는 단순히 하나의 러시아군을 격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서부 전선 전체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 계획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차르는 르비우를 점령하고 폴란드를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대규모 공세를 계획했습니다. 그 공세는 셰레메테프의 군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군은 키이우 방어에 묶여 있었습니다. 주둔군 사령관 유리 바리아틴스키는 모스크바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갑자기 숨통이 트였습니다. 연방은 병력을 다른 전선으로 재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압박이 해소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도 이 전투는 동유럽 전역에 파급되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었던 유리 흐멜니츠키는 이제 완전히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포위가 진행 중이던 10월 17일에
흐멜니츠키는 폴란드군과 흐드노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코자크는 연방의 충성을 맹세하고 모스크바와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이 조약은 본질적으로 이전 하디아치 조약의 조항들을 복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폴란드의 영향권으로 되돌렸습니다. 전략적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불과 3달 전만 해도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군대는 키이우와 리투아니아의 많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1660년 11월에 러시아군은 방어 태세에 들어섰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군은 승리 후 추가적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스테판 차르니에츠키와 파브 얀 사피에하가 폴롱카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는 1660년 7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리투아니아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냈습니다. 폴란드군은 심지어 러시아 영토 자체에 대한 공세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은 1667년에야 끝났습니다. 이 안드루소보 조약으로 영구적인 국경이 마침내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흐드노프 전투는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러시아는 키이우와 드네프르강 동쪽의 영토와 같은 일부 이득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를 정복하고 우크라이나 전체를 흡수하려던 꿈은 흐드노프에서 좌절되었습니다. 이 승리가 특히 폴란드에 무엇을 의미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1660년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솔직히 말해서 재앙이었습니다. 연방은 스웨덴, 트란실바니아, 러시아, 그리고 코자크 반군에게 동시에 침략을 받았습니다. 바르샤바는 스웨덴군에 의해 점령되고 약탈당했습니다. 인구는 전쟁, 기근, 역병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국고는 텅 비었습니다. 군대는 급여를 받지 못해 반항적이었습니다. 귀족들 간의 내분으로 정치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이 나라는 완전히 붕괴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흐드노프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폴란드에는 단결할 만한 중요한 군사적 승리가 생겼습니다. 야니세 카지미에시 국왕은 이 승리를 연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투던 귀족들은 잠시 동안 축하하며 단결했습니다. 수년간의 패배로 사기가 저하되었던 군대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도 이는 폴란드가 지휘관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때 여전히 강대국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승리가 폴란드를 장기적인 쇠퇴에서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과정은 분할이 일어날 때까지 또 한 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고 폴란드의 독립을 한 세대 더 유지시켰습니다. 군사 전술적 관점에서 흐드노프 전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셰레메테프는 적의 병력과 배치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볼히니아로 진격했습니다. 그는 정찰병을 미리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근본적인 실패가 이후의 모든 일을 초래했습니다. 현대 군사 교리는 정보 수집을 모든 작전의 기반으로 강조합니다. 흐드노프 전투는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둘째, 이 전투는 적절하게 실행되었을 때 연합작전 전술의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은 여러 유형의 부대 통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럽식 보병과 기병은 주력 전투력과 공성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타타르 경량 기병은 정찰, 교란, 그리고 기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군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더 넓은 지역을 포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코자크 동맹군은 지역 지식과 추가 병력을 제공했습니다. 각 요소는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작전의 본질입니다. 다른 부대 유형을 협력하여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흐드노프 전투는 때로는 인내가 최선의 전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 지휘관들은 러시아의 요새화된 진지를 직접 공격하려는 유혹에 저항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공격이 성공하더라도 막대한 사상자를 초래할 것임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야전군에 대한 포위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적을 포위하고 보급품을 차단하며 굶주림과 질병이 일을 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이는 훈련과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자질은 공격적인 행동에 비해 군사 역사에서 종종 저평가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3주간의 전체 작전 동안 폴란드군의 사상자는 500명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반면 그들은 18,000명에 달하는 러시아군 전체를 소탕했습니다. 이는 30대 1 이상의 사상자 교환 비율이었습니다. 어떤 정면 대결도 그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넷째, 이 전투는 보병과 포병이 점점 더 지배하는 시대에도 경량 기병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타타르 기병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주요 전투에서 승리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군이 식량 조달, 정찰, 기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벽 없는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흐드노프 전투는 지나친 자신감과 경직된 지휘 체계에 대한 혹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셰레메테프는 유능한 주둔군 사령관이었지만 급변하는 전장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똑같은 방어 전술을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그 전술이 분명히 효과가 없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는 대안 전략을 모색하지 못했습니다. 적의 전술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항복이 유일한 선택일 때 이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교리는 결국 이러한 실패에서 배웠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1700년대 초 표트르 대제의 작전들은 훨씬 더 많은 유연성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4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1660년에 러시아군은 여전히 현대 유럽식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인적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15,000명의 병사들이 타타르족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의 노예 생활은 갤리선 노역, 광산 혹은 농장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자신들의 운명을 모른 채 수년을 기다렸습니다. 크림 타타르족에게 이 포로들은 막대한 부를 의미했습니다. 카파의 노예 시장은 미래 작전에 자금을 댈 재산을 창출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에게는 무슬림 타타르족에게 자신들의 병사들이 노예로 잡히는 것이 종교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연대기에서는 이를 신의 징벌로 묘사했습니다. 폴란드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이 승리가 하나님이 자신들의 대의를 지지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서사는 양측이 전투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10월 17일에 체결된 흐드노프 조약은 코자크를 다시 폴란드 동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이 조약은 1658년 하디아치 조약의 조항들을 복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싸워야 할 전리품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코자크는 자신들만의 의제를 가진 주요 세력이었습니다. 유리 흐멜니츠키의 폴란드와의 동맹은 코자크의 이익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흐드노프 전투 이후 전쟁은 변화된 양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연방은 1661년에 방역을 개시했습니다. 영원히 잃은 것처럼 보였던 영토 깊숙이 침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기보다는 키이우를 유지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방어적 자세는 1664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러시아의 공세가 패배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계속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술적 승리는 거둘 수 있었으나 전략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1667년 안드루소보 조약은 이러한 교착 상태를 반영했습니다. 러시아는 드네프르강 좌안과 키이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와 우크라이나 우안에 대한 주장은 포기했습니다. 이는 1654년에 모스크바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셰레메테프가 흐드노프에서 승리하고 명령대로 르비우를 점령했다면 평화조약은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전역과 리투아니아의 대부분을 통제하게 했을 것입니다. 대신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또 다른 한 세기 동안 독립적인 강대국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현대 독자들, 특히 한국 군사 역사와 전략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흐드노프 전투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험과의 유사점은 놀랍습니다. 1660년의 폴란드처럼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흐드노프의 폴란드 지휘관들처럼 한국의 군사 지도자들은 종종 수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전략과 전술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연합작전의 사용, 다양한 전투 방식의 통합,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의 중요성, 이러한 주제들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공명합니다. 이순신 제독의 임진왜란 승리는 비슷한 원칙들을 사용했습니다. 적이 가장 강한 곳에서 직접적인 대결을 피했습니다. 기동성과 기습을 활용하고 보급선과 물류를 공격했습니다. 이 적을 자신들의 조건이 아닌 아군의 조건으로 싸우도록 강제했습니다. 전술은 다릅니다. 해전과 육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적 사고는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이 전투는 왜 더 유명하지 않을까요? 지리적, 언어적 편향이 영향을 미칩니다. 서구 역사가들은 서유럽 분쟁에 초점을 맞춥니다. 흐드노프 전투에 대한 최고의 자료는 폴란드어,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는 루이 14세와 절대주의에 초점을 맞춘 표준적인 서구 서사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흐드노프 전투는 연합전쟁과 전략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반사실적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셰레메테프가 승리했다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몇 년 안에 붕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결할 수 있는 이러한 승리가 없었다면 귀족들은 분열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1665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체와 리투아니아의 대부분을 통제했을 것입니다. 폴란드는 독립국가로서 한 세기 더 일찍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동유럽의 세력 역학을 완전히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흐드노프 전투는 진정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꾼 드문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관련된 인물들은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바실리 셰레메테프는 타타르 포로 생활을 21해 동안 했습니다. 그는 1681년에 풀려났으나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쇠약해져 사망했습니다. 그의 명예는 결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스타니스와프 포토츠키는 1667년 2월에 78배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계속 싸웠습니다. 그는 성인으로서의 전 생애를 전쟁 속에서 보냈습니다. 예지 세바스티안 루보미르스키는 얀 카지미에시 국왕에 대한 정치적 반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1665년에 챙스토호바에서 왕실군을 물리쳤지만 결국 연방의 개혁 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는 1667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전투는 각 나라에서 다르게 기념됩니다. 폴란드에서는 이 전투가 위대한 승리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이 바르샤바의 무명용사의 묘비에는 추드노프 1660년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폴란드 역사가들은 포토츠키와 루보미르스키를 국가적 영웅으로 기립니다. 러시아에서는 이 전투가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군사력의 서사에 부합하지 않는 당혹스러운 패배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강대국들 사이에 갇힌 비극적인 이야기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승리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월한 정보력, 수적 우세, 경기병을 제공한 타타르 동맹, 인내심 있는 공성 전술, 그리고 연합군 작전 조정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러시아군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형편없는 정보력, 과도한 자신감, 전술 적응 실패, 그리고 포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탈출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최고의 수를 둔 자가 아니라 실수를 덜 하는 자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승리는 폴란드를 가장 암울한 시기의 파괴로부터 구했습니다. 만약 연방이 패배했다면 국가는 몇 달 안에 붕괴했을 것입니다. 대신 폴란드는 1683년에 비엔나를 구하게 될 얀 3세 소비에스키와 같은 지도자들을 배출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이는 폴란드에 또 다른 100년의 독립을 안겨주었습니다. 15,000명의 러시아 병사들에 대한 기억은 우리를 잊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선택과는 무관하게 지옥에 던져진 가족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적 비용은 군사 역사가들이 종종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략적 승리가 평범한 병사들의 고통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60년의 추드노프 전투는 역사상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저평가된 승리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3,000명의 러시아 병사들이 사망했습니다. 15,000명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전체 군대가 전투 서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폴란드를 붕괴에서 구하고 동유럽 역사의 궤적을 바꾼 작전이었습니다. 이는 1920년 바르샤바 전투 이전까지 260년 동안 러시아에 대한 폴란드의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 전투는 폴란드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도 군사적 기술과 결단력이 전세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국가는 완전한 파괴 직전에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교훈은 역사를 통틀어 울려 퍼집니다. 생존을 위해 싸우는 절박한 적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 전에는 결코 승리를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적의 전력에 대한 정보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승리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군은 추드노프에서 이러한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셰레메테프의 군대는 자유와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피와 고통으로 쓰여진 그 교훈들은 오늘날에도 군사령관과 전략가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에 역사에 잊혀진 전투 중 하나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드노프 전투에 대해 배우는 것을 즐거웠고 군사 역사에 숨겨진 보석들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24시간 안에 1000개의 좋아요를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이를 통해 동유럽 군사 역사에 대한 더 많은 영상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켜두세요.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전투나 군사 작전을 다루어야 할까요? 아래 댓글에 제안을 남겨주세요. 얀 소비에스키의 오스만 제국과의 전투처럼 폴란드에 더 많은 승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과 시대의 약자의 승리들을 탐구해야 할까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교훈은 종종 가장 간과된 전투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추드노프 이야기는 어떤 적도 진정으로 무적일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영리한 전술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로는 영광스러운 돌격이 아니라 인내심 있는 공성과 전략적 사고를 통해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기심을 유지하고 계속 배우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